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하고 이제 경영학개론 함께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강의 계획서는 아마 다 보셨을 건데요. 강의 계획서에서 하나만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 카페 주소예요. 자, 아마 이제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잘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은 전부 다 카페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1차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등업 신청하지 않으셔도 질문 게시판에 질문 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아셨죠? 저희가 등업 신청을 받는 거는 2차생들이고요. 2차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음성 보이스, 복습 보이스며 뭐면 좀 자료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등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등업 없이 질문 게시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등업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질문은 무조건 카페 게시판. 여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무조건 질문 창구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요. 카톡, 저 아예 대답 안 해요. 뭐 카톡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뭐 질문 보내셔도 저 절대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셔도 대답 안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에 글 남기셔도 대답 안 합니다. 제가 질문 창구가 여러 개가 돼버리면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창구는 무조건 이 카페 통해서 이거 하나로 해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조금 확인하시면 되겠고,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교재 설명이나 아니면 진도 내용은 이대로 진행되는 게 이제 대부분일 거고요. 다만 진도가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강의 계획서와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경영조직론하고 인사관리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회차가 늘어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별도로 말씀드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공부방법론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하나 나갔죠. 경영학개론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1차 시험의 뭐 난이도라든지 합격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 과목이 뭘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1차는 아시는 것처럼 자, 뭐 노동법, 그죠? 노동법 1, 2,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민법, 그 다음에 사보,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경영학 또는 경제학인데 경영학 선택자가 그냥 거의 다예요. 그죠? 거의 다 경영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경제학 전공이신 분들은 경제학을 선택하시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선택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원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로 전환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모집단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학개론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경제학 선택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게 모집단이 적어서 표준 점수 전환을 했을 때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 경영학을 많이 고르세요. 그래서 이 경영학 선택자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얘네는 뭐가 나온다고요? 원점으로 반영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한 문제 틀리면 96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뭘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표준 점수 전환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돌려서 나와요. 그렇지? 그럼 여기는 원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환산할 때는 이렇게 반영해서 평균을 환산합니다. 됐죠? 그러면 몇 점이어야지 합격이죠? 60점이요. 그렇죠?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들보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경영학개론은 이제 뭐가 장단이 있겠느냐? 첫 번째는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PA급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회계사 시험에서의 경영학개론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를 많이 내고 계산 문제도 많이 복잡하죠.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은 많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가맹거래사보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가맹거래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좀 보편적인 자격증이 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가맹거래사보다 경영학개론 문제가 다소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부담 없이 하시거든요. 부담 안 갖고 하거나 막 거의 공부 안 하고 막 들어가서 시험 치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 표준 점수가 전환이 되었을 때 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경영학개론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이게 또 2차 과목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막 높게 받는데 내가 점수를 적게 받으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냐면 자, 평균 60점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5과목 합쳐서 총점이 300점이어야 되죠. 그죠? 300점이어야 돼. 근데 경영학개론에서 표준 점수 전환이 됐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에 따라 내가 지금 300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96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아, 뭐 점수 까서 이 표준 점수 전환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내가 원점은 40점이 나왔는데 원점은 40점이야. 그럼 이거 뭐예요? 합격이죠? 왜? 40점이 그거잖아. 꽈락이잖아. 꽈락 점수잖아요. 그죠?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면 여러분 그냥 탈락이에요. 근데 그 꽈락 컷이 40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목도 40점이다라고 하는 게 밑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이 나와야지 합격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경영학개론의 점수를 채점을 매겨봤는데 원점이 40점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표준 점수 전환을 시켰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문제일까? 스트레스 받는 게 문제일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간의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2차 준비를 못해요. 그 두세 달 동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주 고생하십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1차는 50% 정도의 합격률을 보통 이제 유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2차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10%입니다. 그러면 2차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하고 뭐 1차 수준은 뭐 여러분 1차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쉽다는 게 아니라 2차 시험 준비를 들어가시면 강의실의 공기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10%만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해요. 여러분 한 해에 2차 시험 몇 명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엔가 5,000명 넘게 봤죠? 5,000명인가 넘게 봤는데 그래서 몇 명 해줬어요 이번에? 500명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엄청 10%밖에 안 붙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빡센 시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 시험도 40% 붙여주는데? 그죠? 엄청 빡센 시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1차 시험 끝내놓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뭐 해야 된다? 2차 시험을 미친 듯이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서 2차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해에 동차로 되면 너무 좋지만 그 해에 동차로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유예를 시작할 때 많이 불리하세요. 요즘엔 어떤 트렌드냐면 2차 공부를 하는데 1차 붙었으니까 내년 유예생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안 그래요. 1차 딱 끝나자마자 2차 준비 바로 시작해서 유예를 난 더 일찍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해서 선행 개념으로 2차를 한 바퀴 다 돌리고 GS 연기를 들어와요. 그 정도로 치열해요. 지금 2차 시험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2차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개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쉽다라고 하면 쉬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첫째 뭐 해야 된다? 고고익선이다. 점수를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너무 효작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만만히 생각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원점 40점 맞아놓고 막 문의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표점 돌리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질문인 걸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딱 40점 맞아놓고 이거 표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약간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게 첫 번째 경영학개론을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거 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영학개론? 2차 시험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면 열심히 해놓으십시오, 제발. 응? 다들 경영학개론 난이도가 뭐 낮다, 뭐 어렵지 않다. 그거는 1차 시험 합격용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60점은 당연히 내가 맡겨줘.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딱 60점 정도 막 이렇게 맞는 사람, 옛날에 100점도 많았어요. 우리 학생들은. 근데 이걸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면, 자, 경영학개론 여기 그 섹션 제가 나눠놓은 거 있죠? 개론. 이게 1장이야. 경영학개론은 전체 경영학을 다 얕게 훑는 거죠. 그럼 경영학은 어떤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전략경영, 경영조직, 인사관리.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또 보면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재무회계, 경영정보 시스템.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됐어요? 선생님 저는 경영조직론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민소할 거예요. 저는 노경할 거예요. 해도 돼요.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거 고르면 돼요. 근데 내가 민소하고 노경한다 하더라도 이거 1차 시험에서 하는 경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뭘 전혀 이해를 못한다? 인사관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됐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야. 왜 경조를 모르면 인사가 안 되느냐. 이건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인사 때문에 떨어진다? 못 들어봤어?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안 들어. 조사 안 했어요? 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그죠? 알고 있어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노동법, 행정쟁송,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하나 들어가요. 선택 과목으로는 경조, 민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경조를 더 많이 해요. 그냥 이유는 뭐 모르겠는데 우리 학원은 민소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쌤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얘네는 법학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만약 경조한다라고 하면 얘네는 경영학이에요. 그러면 법학 같은 경우에는 늘 고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늘 보는 게 똑같아요. 오늘 본 판례가 내일 바뀌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험 공부, 즉 뭐다? 반복 회독이야. 수험 공부는. 수험 공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수험 공부는요. 하나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거를 복사판으로 답안지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수험 공부예요. 반복 회독이. 근데 법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고정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 사건, 이미 나온 판례. 그러면 내용이 어때? 맨날 보는 판례 문구는 똑같아. 그죠? 그럼 이거는 회독수가 높을수록 다 잘해요. 그래서 여기 정말 피 터져요, 여러분.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나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뒤에 모의고사 보면 300등이야. 그래요, 진짜로. 왜? 이건 다 잘해. 똑같은 내용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실력이 올라가는데 나만 많이 보겠어요? 옆에 있는 애들 다 많이 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막 실력 차이가 많이 확 나지 않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얘는 경영학이거든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 이 기본 틀을 이 기업에 적용할 때, 이 기업에 적용할 때, 이 산업에 적용할 때마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변형이 돼요. 그럼 이게 똑같은 내용을 놓고 계속 반복하는 수험 공부가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죠? 게다가 법학은요. 자, 교수님들이 판례 중심으로 놓고 조문 중심으로 놓고 뭐 합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판례 문구가 교수님마다 다 다르게 써 있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잖아. 대법원 판례는 늘 뭐야? 고정돼 있는데.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대법원 판례 굉장히 논리적이죠. 본 적 있어요? 노동법 시작했나 지금? 민법을 시작했나? 시작했어요? 빨리 지금 눈빛에 영혼을 담아. 지금 이 시험을 시작한 순간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지. 자, 목숨 걸고 안 할 거면 저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힘들어요. 2차 공부로 가면. 1차만 하고 끝낼 거면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1차만 하고 왜 끝내죠? 잘 이해가 안 가요. 취업하려고? 근데 아마 인사팀 계신 분들 아실 건데 다 알아요. 1차 시험 쉬운 거. 왜냐 인사팀 분들이 다 이거 준비해요. 노무사 준비 다 해보시고 계시고 하시고 계시고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다 알아. 1차 시험 쉬운 거는. 2차 시험 문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력서에 써봐야 뭐 그렇게 뭐 한번 물어보시던데 한번 그 잘 모르시는 분의 인사팀 분이 저한테 이 노무사 시험이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왜요? 이랬더니 아니 이번에 이력서를 받았는데 죄다 노무사 1차 합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2차까지 합격하지 않는 이상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서 2차까지 쭉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얘는 판례며 조문이며 모두 다 고정된 내용을 갖고 써놨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근데요, 그리고 판결문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 써 있고요, 기각한다, 각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인용한다, 결론 써 있고요, 그 다음 뭐 나와요? 이유 나와요. 근거 나오고요, 그 다음 뭐 나와요? 예외 나와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면서. 되게 딱딱딱 어때요?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초등학생 아닌 이상 판결문을 읽으면서 뭐 단어가 어렵고 이래서 이런 거지 구조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인사관리책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원서를 다 직독직해 해놨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친절하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근거나 이유 설명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종업원이 만족한다. 어때? 뻔한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근거를 학문적으로 찾아야 되는 걸 해야지 잘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뻔한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스터디원 중에 있다? 그럼 빨리 그 스터디를 나오세요. 그렇죠? 전혀 경영학을 모르는 사람인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종업원이 만족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수험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사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인사를 잘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경영학 개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경영학 개론 문제는 쉽지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차까지 바라보고.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경영학 개론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아셨죠? 자, 그리고 저는 좀 빡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막 존다? 난리나 앞에서. 왜 졸아요? 이러면서 그죠? 왜 졸지? 지금 왜 졸아요? 뭐 이러고 왜 딴 생각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이제 뭐라고 하고 막 좀 이렇게 푸시가 좀 심한 선생님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저는 MBTI가 그런 거 잘 안 맞는 MBTI예요. 그럼 빨리 환불하라고 해. 내가 빨리 첫 시간 끝나면 빨리 가서 환불하라고. 나 되게 스트레스 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2차까지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나뉘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얘네는 2차랑 겹치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아셨죠? 그래서 과제가 각기 다르게 나갑니다. 자, 이쪽은 과제가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2차 답안지 연습용으로 나갑니다. 됐어요? 아니, 1차, 저희는 2차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2차를. 1차는 당연히 붙을 거야. 됐죠? 당연히 붙어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면 당연히 붙어, 이거는. 넉넉한 점수로. 근데 2차가 문제이기 때문에 2차 답안지 작성 과제가 나갈 거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생소한 영역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노무사 업무하면서 이쪽 일을 할 일은 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는 희한하게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반복되는 테마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테마 중심으로 여기는 뭐 한다? 얕고 넓게 봐야 돼. 됐어요? 자, 여기는 깊게 봐야 돼요. 깊게 봐야 되고 여기는 얕고 넓게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쪽의 과제는 2차 답안지 작성용 과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OX 과제가 나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 아래는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과제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2차 시험하고 중복되는 테마들을 나갈 때는 자, 요 과제가 나가요. 이 과제는 자, 첫 번째 1차 시험용 복습 자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를 쫙 읽어. 아, 이걸 쫙 읽고 이거는 무슨 이론이구나. 됐어? 왜냐면 객관식 지문에는 이게 나오니까. 객관식 지문에는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명사 채우기예요.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쭉 읽어. 이거는 뭐를 말하는구나. 여기도 쭉 읽고 이건 뭐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채우면서 1차 시험용으로 한번 쫙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다 하고 나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쯤 해가지고 이렇게 2차 시험용이 나와요. 그럼 2차 시험용은 뭘까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개요. 이거를 이 테일러가 얘기한 주장을 두 문장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쭉 쓰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맞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있잖아. 앞에서 이 문장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합니다. 똑같이 쓴다. OX. 이 문장을 똑같이 외워서 똑같이 쓰는 거다.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여러분 2차 시험에서는 모든 걸 다 똑같이 외워서 똑같이 쓸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2차 시험을 임해야 돼. 그러면 뭘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럼 제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맘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문장을 쭉 읽으면서 키워드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이 문장을 대표하는 단어가 뭘까? 그렇죠? 이따가 저희가 배울 거니까 뭐 이거 상관없는데 능률적 활용, 과학관리 원칙. 강의 들으면 다 알아. 판서까지 다 해주고 판서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대부분 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판서 잘 따라하고 강의 잘 들으면 여기서 키워드가 딱딱딱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1차 시험용 복습자료 작성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보면서 키워드 찾으면서 읽는 거야. 됐죠? 그럼 키워드 찾으면서 읽은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한번 외워봐요. 외워봐. 외운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다? 이 키워드만 들어가게 내가 내 문장으로 쓸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2차 수업으로 갔을 때 갑자기 전 바로 답안지 써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펜이 안 나가요. 처음 답안지 접하시는 분들은. 막 머릿속에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펜이 안 굴러가는 거야. 그 장벽을 뚫고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이 가장 뭐 한다? 빠르고
적기다. 연습하기 좋은. 여유가 있잖아, 지금 조금. 됐죠? 2차 시험 막 준비 들어가자마자 그러면은 여러분 답안지 이제 조금 쓸만하다라고 했을 때 GS 연기가 끝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났네. GS 1기에는 이제 고수들이 내려오는데 합격자 발표가 다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밀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답안지 관련한 것들은 빨리빨리 익숙해지고 건너뛰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해 놓으세요. 잘해 놓으시면 진짜 제가 여기서 십몇 년 강의했거든요. 마스크 껴서 어려 보일 거야. 자, 십몇 년을 강의를 했는데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친구들이 붙고 어떤 친구들이 떨어지느냐. 그죠? 요즘에 수험생분들이 다 수준이 높으세요. 다들 공부도 어디 가서 한따까리 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자, 이해력이면 여러분 인사팀 분들 많이 공부하신다 그랬죠? 인사팀 분들이 인사 관리를 모르시겠어요? 엄청 잘해요. 좀 엄청 잘 아시지. 저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쵸? 근데 왜 그분들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는 걸까? 요령이에요. 이게 수험 요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빨리 붙는 친구들은 어떤 스타일들이 많냐면 요령이 바로바로 파악이 돼서 뭐가 없다? 시행착오가 잘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으려면 많은 걸 빨리 트라이를 해봐서 뭐 해야 돼? 나만의 방식을 찾고 2차 시험 준비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려면 지금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봐야 돼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된다? 이 답안지 작성 과제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돼. 나는 키워드가 있으면 내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단어만 있으면 절대 지금 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목차 암기는 그냥 되는데 이게 문장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금 빨리 발견을 해서 2차 시험 준비하실 때 그 부분들을 싹 커버하고 들어가셔야지 시행착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시험 언제 봐요? 언제 봐요? 5월에 보지 않나? 그죠? 5월에 봐요. 2차 시험은요? 9월 첫째 주인가 보죠? 그죠? 야, 3개월, 저희 때는, 라떼는, 그죠? 제가 19기거든요? 라떼는, 1, 2차 간격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동차는 꿈도 못 꿨어요. 한 해에 1, 2차를 동시에 붙는다. 꿈을 잘 못 꿨지, 다들. 자, 근데 지금 9월 초죠? 9월 초. 그럼 대략 한 몇 개월? 2, 3개월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2, 3개월 동안 여러분 놀까? 절대 놀면 안 되지. 그럼 이때 뭐 할 거예요? 1차 시험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1차, 온리 1차만 하신 분들 아니야. 대부분 다. 9월부터 GS 연기 들으신 분들이 아니잖아. 그쵸? 그럼 2, 3개월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버릴 거예요?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 잘 보내내야지 다음 유예생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럼 이때 뭐 할까요, 보통? 이때 보통 뭐 할까? 지금 이 1월에 1차, 온리 1차만 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 보통 두 갈래로 나뉘는데 첫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 동차반을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동차반은 합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이 강의는 뭐가 목적일까요? 일단 2차 한 번 1회독 시키는 거랑 두 번째는 시험장 가서 최소 한두 문제는 쓰고 나오게 하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동영상을 되게 빨리 보고 하루에 막 열 몇 시간 공부하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이때 저희가 많이 권하는 게 0기나 1기 동강으로 빨리 돌리고 2기나 3기로 들어와라요. 모의고 상황이거든, 2기, 3기는.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보통 자기가 여기 처음에 준비할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할 수 있지 막 다 이래. 이거 못할 리가 없지 막 하는데 여러분 못할 가능성이 60%예요. 그죠? 동영상 강의 2, 3개월 동안 연기 한 바퀴 돌리는 게 뭐가 어려워. 한 과목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못 돌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걸 희한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못 돌리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70%예요. 자, 보통 이렇게 많이 갈려요. 그러면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나는 어쨌든 동차반을 가든 이걸 가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2차 스타일을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제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2, 3개월밖에 2차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 시간을 버릴 수 없잖아요. 소중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2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 2차 시험에서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제 좀 열심히 해오세요. 제가 따로 확인하거나 첨삭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수강생들 첨삭만으로도 저희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는 원래 본 강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첨삭을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아셨죠? 그런 질문들은 오케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그죠? 지금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아, 잔소리 되게 심하네, 막 이러는데, 우리 학생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했던 그 모든 얘기가 시험 전날에 다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늦었죠? 시험 전날이면. 그죠? 그러니까는 미리 조금 여러분 잘 반영해주세요. 자, 그 다음, 생산운영관리나, 그 다음 여기 마케팅 재무회계 경영정보 시스템은 온리 1차에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몇 쪽인가요? 3쪽에 한번 보시면 요렇게 OX 과제가 나갑니다. 됐죠? OX 과제가 나가고요. 그럼 OX 과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고요. X인 경우에는 이유, 뭐가 정답이다. 뭐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써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셀프 확인이 다 가능한 상태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경영학개론 강의는 어쨌든 자, 첫 번째 노무사 기출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됐죠? 노무사 기출 문제가 전체가 다 실려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걸로 가는 거고, 노무사 기출 문제만 풀어도 되나요?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노무사 기출 문제만 풀고 들어가고 이걸 정말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60점은 보장 반드시 해요. 60점은 넘을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영학개론은 고고익선이다. 왜? 표준 점수가 한번 전환돼서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됐어? 원점보다 떨어진 점수가 실제 성적표에 박힐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고익선인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높게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문풀 강의로 가셔야 돼요. 그럼 문풀 강의다라고 하는 건 노무사 기출에다가 플러스 가맹거래사 플러스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라고 해서 이 풀에서 보통 다 놀아요.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서로서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 기출을 다 풀고 가면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70점 이상까지 물어볼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됐죠? 그래서 이거 뭐 완전하게 다 씹어먹는 사람들은 막 100점 맞아오고 이래요. 그렇죠? 근데 100점 맞으면 떨어져요, 오히려. 표준 점수 돌렸을 때 오히려 점수가 내려와요. 근데 점수가 선생님, 표준 점수 돌렸을 때 올라가는 경우는 없나요? 있어요. 30 몇 점 맞으면 올라가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그죠? 꽈락이에요, 여러분. 30 몇 점 맞으면 올라가. 근데 그런 모험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잔소리는 이걸로 끝이고. 자, 그럼 이제 이걸 들어갈 건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판서가 많은 강사예요. 판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판서 하기 싫어요. 안 해도 되지 당연히. 그렇죠? 내가 막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판서하세요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하냐면 판서를 잘 해놓잖아요. 그럼 이게 나만의 노트가 돼요. 나만의 정리 노트가 되면서 하루 전날에 지금 5과목을 한 바퀴 다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게 나만의 요약서가 되는 거예요. 요약 노트가 되는 거야. 왜냐면 또 내가 정리하고 내가 쓴 거는 또 그렇게 빨리 봐요, 여러분. 자기 글씨도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하루 전날에 볼 요약 노트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판서 하는 거를 조금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아셨죠? 웬만하면 조금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겁니다. 그래야 양이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강의 들으면서 판서를 하다 보니까 뭐 놓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복습을 하실 때 책에 있는 내용 이렇게 딱 참고해서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거기다가 추가 기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놓친 게 있다라고 해서 막 너무 전전긍긍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 복습은 어떻게 하세요? 복습. 수험 공부는 뭐다? 반복 회독. 그렇죠? 그러면 복습은 보통 제가 권하는 건 첫 번째, 노트를 본다. 노트를 쫙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강의를 복기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쫙 다 복기를 하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가끔 들리는 경우가 있어. 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죠? 놀랍죠? 진짜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가끔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가 복기가 되는 거지 막. 그렇죠? 강의를 일단 쫙 복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책을 봐요. 책을 보는데 자, 책은 수업 시간에 제가 밑줄 쳐줘요. 이렇게 화면 같이 띄워놓고 여기 첫 번째 줄 요거 요렇게 하면서 밑줄을 좀 쳐준단 말이죠.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 밑줄만 보는 거고, 근데 나는 시간이 조금 있고 전업생이다라고 한다면 밑줄 본 다음에 나머지 문장들까지 2회독으로 보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과제하는 거예요. 과제하는 거, 과제. 자, 그럼 과제는 두 개죠? 뭐야? 2차 답안 작성 과제나 아니면 OX 과제 있고 또 하나 객관식 문제 풀어오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장 나가거든요. 그럼 그 장 맨 뒤에 기출문제를 쫙 모아놨어. 그럼 이제 뭐 한다? 문제 풀어오는 거예요. 문제 풀기. 그래서 채점해보고 틀리는 게 있다? 그럼 한번 해설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질문하셔도 좋고 제가 알아서 중요한 문제들은 또 다 풀어줍니다.
아셨죠? 요렇게 좀 진행을 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노무사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고 들어가서 한 60점 맞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아셨죠? 자, 요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경영학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민법하고 있죠? 그쵸? 민법하고 있죠? 오후죠? 복습할 시간이 많이 없을 건데 경영학계로는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다 끝내세요. 왜냐하면 민법 복습하는 게 더 아마 양이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전 시간에 아마 민법 보느라고 시간이 다 갈 테니까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다 끝내시는데 아마 다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판서로 쫙 다 설명해주고 책으로 또 밑추치면서 또 설명해주고 하니까 거의 수업만 잘 따라오면 이외독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수업 시간에 다 끝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첫 시간 하면서 수업 스타일을 이제 볼 건데 수업 스타일이 어떠냐면 그냥 막 이렇게 테마 하나씩 막 놓고서 막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논리적 흐름을 쫙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적 흐름을 왜 잡아주느냐? 이걸 안 잡아주면 여러분이 로마자 1번 목차부터 아라비아 목차까지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논리적인 흐름을 쫙 잡아주면 너무나 이 논리가 당연한 거니까 로마자 목차나 아라비아 목차는 안 외워도 되는 게 돼. 그렇죠? 그래서 조금 논리적 흐름 잡아주면서 가고 이건 기출이다, 이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해주니까 옆에 막 가필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여기 많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도 조금 이외독한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수업 시간에 바짝 집중해서 하고 아침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는 저 복습 순서대로 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면은 뭐 해라? 노트 보고 문제라도 풀어오세요. 그렇게만 딱 해가지고 2시간 컷으로 딱 끝내. 그리고 나머지는 민법 복습 많이 하세요. 민법 양이 많으니까. 알았죠? 그렇게 조금 하세요. 수업 시간에 다 끝내는 겁니다, 우리. 약속했어요. 이제 졸면 이제 뭐 한다. 일어나세요. 말하고. 집중하세요. 말하면서 엄청 이제 막 뭐라고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혹시 저 불 한 번만 켜주실래요? 자, 이제 경영 서론 한번 가봅시다. 자, 경영학 서론 한번 가볼게요. 자,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자, 뭘 하는 학문이에요? 경영학은. 연구 대상이 뭐가 됩니까? 바로 경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 서론에서 제일 먼저 논의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야, 너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 경영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니?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그럼 경영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자, 경영의 학문적인 개념 정의는 보통 뭐라고 개념적을 내리냐면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자, 조직이다라고 하는 애가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 자원을 즉 인적 아니면 물적 자원을 여러분 회사 생각해 보세요. 사람, 기계 가장 기본적인 자원 아니에요? 그렇죠? 인적, 물적 자원을 뭐 하는 거다? 활용, 체계적으로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단어가 뭐가 되냐면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드립다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지향하는 게 뭔가가 있구나. 그럼 이거를 이 지향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원 자체를 뭐 한다? 체계적으로 뭔가 운영한다는 거구나. 이 두 단어가 잡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단어를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직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설명해 줘봐. 조직은 보통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조직의 목적을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가 있느냐면 자, 효과성 또는 유효성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용어가 다르죠. 이거 경영학이 이게 문제예요. 자, 얘는 영문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effectiveness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조직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그 자체를 말해. 그래서 경영은 달성 여부를 말해. 그래서 경영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는 것 그 자체가 경영의 목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번 1분기에 생산량, 즉 300개를 만들 거야. 목표 생산량을 300개로 정했어. 그럼 그 1분기에 300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경영의 목적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 우리 1분기에 300개 만들 거야 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논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뭐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 300개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얼마큼 적은 노력으로 많이 만든 거냐. 됐어요? 그래서 가면 정리해보면 경영학은
뭐예요? 경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데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럼 조직의 목적은 뭔데? 조직은 대체 뭘 추구하는데? 자기가 설정한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하는 것과 그걸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 이 두 개를 보통 경영학의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 이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효과성과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게 경영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이 목적에 대해서 계속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무슨 말이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조직이 추구하는, 이 경영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점점 어떻게 된다? 확장되기 시작해요. 야,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들을 추구하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보여주고 또 뭐 하자? 점점 왜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는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설명해달라.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학설 대립은 아니죠. 여러 주장들이 좀 존재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슌페터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슌페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기업이래. 그,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 확장되는 걸 우리 이렇게 얘기해보자. 가치, 창출. 그럼 이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자체가 뭐 해야 돼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대체 뭔데?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거래. 예를 들어 맨날 똑같은 물건 만들지 말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맨날 뻔한 기술 쓰지 말고 신기술을 조금 개발해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계속 뭐 한다? 계속 혁신을 추구하는 거. 혁신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기업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자, 여기까지 잡히죠? 조직의 목적을 달성 위해. 그럼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개인데 요즘에는 기업의 목적 자체를 점점점 뭐 한다? 확장시키고 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은 뭐가 된다? 기업은 뭐 해야 돼? 자꾸 혁신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야 돼.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서 뭐 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맨날 핸드폰 회사에서 원래 이렇게 펴지는 것만 팔아도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왜 접냐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자동차도 그냥 계속 석유 넣고 그냥 자동차 굴리면 됐는데 왜 전기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드냐고. 왜? 조직의 목적 자체는 뭐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업은 계속 혁신을 통해서 뭐합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학자가 있냐면 두 번째 학자로 얘기하는 게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마이클 포터. 자, 마이클 포터는 어떤 모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가치 사슬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가치 사슬 모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기업은 뭘 목적으로 해야 된다?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가치는 뭘까요? 부가가치야. 부가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남겨먹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옷 장사한다 해볼게요. 그럼 내가 옷감을 1,000원에 떼왔어. 그래서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나갔어. 인건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원가 다 합쳐보니까 최소한 얼마 팔아야 돼, 여러분? 1,500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5,000원 받을래.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남겨먹은 거 얼마예요? 얼마 남겨먹었어? 3,500원 남겨먹었죠? 이게 뭐야? 이게 부가가치지. 활동이 더해질수록 뭐한다? 가치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마이클 포터는 이 가치 사슬 모형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은 뭐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럼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활동이 더해질수록 가치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자재를 사와서 그 원자재를 생산 라인에 밀어줬어요. 물류를 투입했다. 이렇게 할게요. 밀어줬어. 그럼 이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옷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생산을 했어요. 새로운 물건으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산한 물건을 이제 뭐 했을까요? 팔았어요. 판매를 했어요. 이 판매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마케팅 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요? 요즘에 이것도 아니잖아. 뭐까지 해줘? 운송, 배달, 뭐 서비스, 각종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죠. 이렇게 활동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계속 가치가 붙고 붙는다.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원만하게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활동이 원만하게 연결돼야지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가가치, 마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마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활동이 원만하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활동들도 같이 필요하네. 그럼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물류를 투입한다. 원자재 사와서 밀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어떤 활동이 필요해요? 구매 활동이지. 원자재 구매 활동. 공급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몇 개 갖다 주세요. 이런 거 하는 활동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술을 개발하거나 R&D. 또 사람 관리해야죠. 생산을 하는 사람 관리, 인사 관리. 그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야, 어쨌든 이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무, 회계다라고 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기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활동도 필요하겠죠. 이런 활동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들이 원만하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가치사슬 모형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기업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러면 그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구매, 이거 구매잖아 결국은. 물건을 원자재 사와서 밀어주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고 하면 이 활동들이 뭐 한다?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뭐가 나와? 가치가 창출된다. 그럼 이 활동들이 원만하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게 원만하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이 또 이렇게 더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 활동들이 더해질수록 뭐가 나온다? 부가가치라는 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뭐라고 할까? 얘네가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쵸? 옷감 떼어가지고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5,000원에 팔았잖아. 그쵸?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주요 활동이다. 라고 해서 기업의 주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요. 이 주 기능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얘네를 보조 활동 또는 지원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원 기능 또는 뭐 부기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됐죠? 이거 문제로 나오지. 예를 들어 문제 어떻게 나올까? 뒷다시게 나와요. 다음 중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상 주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꼭 뭐 나오게? 인사관리 꼭 들어가. 그렇죠? 다음 중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상 지원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 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원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가 꼭 헷갈려. AS.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되게 쉽죠? 이게 첫 번째. 갑시다.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애.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확장되면서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한다 그랬죠? 자, 여기 계속 이게 중심, 그걸 놓으면 안 돼요. 아,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체계적인 활동이야. 그럼 대체 목적이 뭐가 있는데? 아, 원래 기본적인 목적을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리고 이 목적도 점점 확장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가치라는 걸 창출하는 쪽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치가 뭔데? 얘는 뭐라고요? 슌패턴은. 혁신하는 게 가치인 거야. 얘는 부가가치가 가치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럼 세 번째 누가 있느냐? 세 번째로 이제 얘기가 되는 애가 캐롤이라는 학자인데, 야 아니지 캐롤. 얘는 아니지 기업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그 기업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다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한다? 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캐롤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4단계로 쪼개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특이한 거야. 원래 사회적 책임은 캐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학자들도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건데 캐롤이 특이한 건 뭐냐면 4단계로 사회적 책임을 쪼갰다는 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4단계가 있다고? 일단 1단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제적 책임이다. 기업은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뭘까요, 여러분? 일자리 창출. 또 영속할 거죠. 유지될 것. 왜? 기업이 있어야 상품이나 물건이나 서비스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책임이 모두 다 이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책임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단계 책임은 뭘까요? 법을 준수할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이야. 그럼 법도 잘 지켜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책임을 이행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야. 법 말고. 뭐야. 윤리적 책임이죠. 윤리까지 다 이행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해서 자선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윤리적. 됐어요? 그렇죠? 자선적.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거 외워야 된다, 순서를. 그래서 이렇게 제자에다가 제자, 제법. 요즘에 이자가 많이 올랐었죠? 제법, 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카페에 가면 두 문자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두 문자 자료를 받으면 어이없어 막, 그죠? 나도 그 두 문자를 만들 때가 제일 현타가 많이 와요, 저도. 그죠? 내가 이러려고 노무사를 공부했나 말하면서. 그죠? 그러니까는 제법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원래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왔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맞췄어. 어떻게 맞췄을까? 막 쌀을 던지고 방울을 흔들었을까? 그죠? 이걸 맞췄어.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 책임은 경영지도사에서 계속 나왔던 테마였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럼 이제 되게 웃겨. 순서도 내가 맞췄어. 자, 이게 처음 나오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다.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제적, 2번 뭐 법적, 3번 윤리적, 4번 뭐 자선적, 5번 이상한 거 하나. 이게 아마 첫 번째 나올 거다. 근데 진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다음 걸 찍어야지.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해? 방울을 흔들어요? 아니에요. 경영지도사나 아니면 가맹거래사나 아니면 공기업 입사시험이나 이런 거 쫙 다 분석하는 거야. 분석 쫙 해보니까 보통 이 다음에 뭐 나오게요? 순서가 나오더라고. 순서가. 그래서 순서 나올 거다. 나왔어요. 최근에.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나올까? 최근에 나온 게 순서거든요. 이제 뭐 나올까? 예시가 나올 거야. 예시야, 이제. 그러니까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례나 예시 스타일로 나올 겁니다. 아셨죠? 자, 제법 이자까지 봤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 저도 가끔 깜짝 놀래요. 어이씨, 진짜 나왔네? 말하면서. 그죠? 분석을 하면 유사한 스타일들이 조금 많이 반복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명 더 있어. 그만 얘기해. 그죠? 자, 누가 있느냐면, 여기는 이제 이름은 없고요.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게, 윤리경영이다. 기업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이제 돈이 아니라 윤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제가 법학과로 시작을 했다가 경영학을 복전한 사람이거든요. 복수전공. 근데 제가 법학과는 모든 게 다 명확한데 경영학과 갔는데 모든 게 다 불명확한 거예요. 그죠? 막 교수님이 계속 멋있는 얘기만 하고 그게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줘. 윤리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업이 어떤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사례 발표해봐요. 윤리경영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사례만 계속 얘기해줘. 그러니까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법대생들 이런 사람들은 조문 해석이 되고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이게 딱 세팅이 돼야 뭔가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열심히 파봤어요. 파봤더니 너무 쉬워. 뭐냐면 그동안 경영활동의 기준은 뭐였다? 돈이었어요. 이윤 창출. 근데 얘는 뭐냐면 아니지. 경영활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윤리지. 그러면 윤리가 뭐야? 물어봤어. 윤리가 뭐야? 그랬더니 대박 사건. 철학자들 간의 학설 대립이 있어요. 윤리가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자, 그랬더니 자 봅시다. 학설 대립이 있어. 첫 번째 누가 했을까? 공리주의. 공리주의 들어봤어요, 여러분? 공리주의 뭐예요? 최대 다수의 행복이 선이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활동은 다수가 행복하면 소수가 희생해도 그건 윤리 경영이 되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완전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냥 다수가 행복한 결과만 있으면 누군가가 희생되었더라도 상관없어. 선한 일을 한 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견해가 있겠죠? 뭐겠어요? 뭐가 있냐면 정의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 자, 정의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정당성, 공정성, 그다음에 또 뭐 공평성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게 선인 거고 윤리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데 얘는 어때요? 그 과정이나 절차에 뭔가를 조금 더 방점을 많이 두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간다라고 하면 도덕권리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권리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아니다. 인권, 인간의 인권, 기본권이 실현되는 거 그게 선인 거고 윤리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경영학 책을 봤는데 갑자기 막 공리주의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윤리경영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더라고요. 경영의 기준이 윤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윤리가 뭐냐? 이거 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한 게 뭐냐고 했더니 이제 철학자들 간에 뭐가 있는 거죠? 썰대립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윤리경영의 모습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어떻게 정리됐어요? 정리 다 외웠어, 이제. 이 자리에서 외워. 자, 뭐야?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다. 그럼 대체 무슨 목적을 추구하느냐? 기본적으로 맨날 이 두 개를 얘기했었다. 효과성 또는 효율성. 근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뭐 하자? 이 목적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온다. 그럼 어떤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냐? 기업이나 조직은 가치를 창출해야 돼. 근데 그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하죠. 얘는 뭐가 가치라고 얘기해요? 기업이 혁신을 하는 게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얘는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기능, 부기능이 있었다. 그다음 얘는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그럼 사회적 책임은 제법이자 4단계. 그죠? 그다음 마지막, 윤리 경영은 뭐가 됩니까? 윤리를 경영 활동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게 가치 창출인 거다. 그럼 윤리가 뭔데? 썰대를 있어. 끝이에요. 됐죠? 다 외운 거야. 복습할 필요 없는 부분이죠, 여기는. 됐죠? 끝. 자, 그러면 책으로 정리를 하고 쉽시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독이에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죠? 이 정도인데 뭐 따로 복습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자, 볼까요? 어이구. 원래는 202호에서 많이 하는데 판서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맨 뒤에 앉으시면 좀 힘드시죠? 불도 또 꺼줘야 되니까. 그죠? 불 한 번만 너무 힘들죠? 어떡해. 제가 잘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움직이지 않도록. 자, 봅시다. 경영학 서론. 자,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건 경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경영이 대체 뭐냐? 경영의 개념적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조직의 추구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뭐가 포인트라고요? 목적 달성이다 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다. 이게 바로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적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체 조직이나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 효율성, 효과성. 그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보면 두 번째 문단 보실래요? 얘는 영문을 꼭 보셔야 돼요. 경영학 책마다 이렇게 번역을 두 단어로 해가지고 다 다르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자, 얘는 거기 기대했던 성과를 얼마나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가? 말이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줄. 자,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완성시키는 결과 그 자체, 즉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 자체를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경영학 책 볼 때 그 단어 되게 중요하겠죠. 효과적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겠죠. 인사관리 책에 보면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적인 인사관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이제부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사관리가 되는 거다. 효과적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말이야? 목표 생산량을 달성한다든지 목표하는 품질을 달성한다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이란 뜻이 되는 거야. 이게 경영학이에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접근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게요? 뭐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법학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그죠? 또 뭐 무슨 말 나와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다 어때요? 단어가 특이하죠? 그러니까 문장을 볼 때 자기들이 되게 면밀히 봐요. 근데 경영학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숨은 뜻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목적하는 거 그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다시 예시, 뭐다? 목표 생산량 300개. 그거 못 만들면 그거는 효과적이지 못한 거지. 목표 생산량 300개 딱 정했는데 300개를 만들어냈다. 그럼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얼마 만에 만들었느냐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된다? 효율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효율성. 얘는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런 말 나와 있죠? 과정에 체크하고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적게 노력해서 많이 만들었다, 적게 노력해서 목적을 달성했다, 그럼 효율적인 게 되는 거죠. 됐죠? 이 두 개가 원래 기업의 목적이었는데, 자, 여기엔 요것만 체크. 그동안 이 목적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렇죠?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체 구체적으로 좀 더 말 좀 해봐라.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이런 말이 있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기업의 이 목표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돼요?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가치 창출로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중심으로 해석상 지금 여러 견해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뭐냐?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자, 슌페터가 얘기하는 기업이 창출해야 되는 가치는 뭐다? 혁신이에요. 계속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됐죠? 자,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인데, 자, 갑시다.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자,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조적 파괴를 추구한다. 무슨 말이니? 두 번째 쭉 끝에 보세요. 기업가는 혁신,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는 혁신을 위해서 기존 걸 깨부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새로운 결합, 남다른 발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 또는 혁신은 어디에서 실현이 되는 걸까? 양가로 3번 보세요. 신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그렇죠? 또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제조업을 할 때, 그렇죠? 그냥 다 손으로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가 들어와요? 컴퓨터 AI가 들어와. AI가 들어와가지고 주문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뭐합니까? 공급업체한테 그 정보들을 다 공유해주고 바로바로 원자재 조달받아서 바로 생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산 라인이 바뀌거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핸드폰 접는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새로운 원료 공급원을 만들어낸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야, 휘발유 이제 쓰지 말자. 전기로 가자. 이런 거 아니겠어? 그죠? 또 뭐 있어요?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산업 조직. 됐죠? 이런 데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누가 나와요? 마이클 포터요.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가치는 뭐다? 부가가치예요. 자, 그럼 갑시다. 가치 사슬 모형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 사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쭉 한번 보세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거다. 그럼 다 들어갔네.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은 뭐라고 한다? 주기능.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은 뭐라고 한다? 부기능. 다 했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자, 그럼 보면 물류를 투입한다? 근데 이게 좀 많이 좀 애매합니다. 이걸 구매라고 써놓은 책도 있어가지고 좀 애매할 건데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만들어내서 갖다 파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자재를 사와서 일단 생산 라인에 밀어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서의 구매다라고 하는 건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체하고 계약하고 협상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얘는 뭐 한다고요? 누구랑? 공급업체랑 지지고 볶는 거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구매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뭐다? 원자재를 밀어 넣어준다. 구에다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이게 미묘하게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근데 책들이 조금 그지가 써있어. 경영책들이. 좀.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그럼 이걸 이제 뭐 해야 돼요? 운영한다? 무슨 말이야? 뭘 만들어내죠. 생산. 그럼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거를 이제 시장에 내놔야죠. 물류 산출이라고 하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마케팅, 판매 활동 해가지고 열심히 팔리죠? 팔게 만들죠? 자, 그 다음 뭐합니까? 서비스 활동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서비스 활동에 배송해준다든지 또 품질 보증을 해준다든지 또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안내나 교육을 해준다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죠? 그죠? 아니면 AS 해준다. AS가 이제 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뭐 고쳐주는 AS 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서비스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때요? 부기능처럼 보여.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또 지문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자, 그러면 이 활동이 원활하게 쭉 연결이 계속 돼야죠. 중단되면 돼요, 안 돼요? 중단되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이 바로 보조활동 또는 부기능이라고 얘기가 되는 활동들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본원적 활동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이세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예시 많이 봐야겠죠? 자, 그다음 지원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래요? 얘는 두 번째 줄. 자, 지원하는 활동이다. 즉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공헌하진 않지만 지원해주는 활동으로 얘도 예시를 봐야겠죠? 보통 객관식 보기에 나오니까. 자, 그다음 이제 캐롤 갈까요? 캐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가치를 창출을 하는데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네가 창출하는 가치는.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죠. 제법 어떻게 해야 돼? 이자. 이렇게 보시고 예시 봐야 되죠. 다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 문제가 처음 나오면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분명히 문제를 내고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이걸 찍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회적 책임하면 돈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적 책임 이런 건 사회적 책임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걸 찍을 거야.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분명히 뭔가 오답 유도가 있을 거예요. 이랬는데 정말 다른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 나왔다 그랬죠? 제법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라고요? 예시예요. 그래서 내가 예시를 전부 다 써놨어. 됐죠? 예시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 요즘에 케이스 스타일로 좀 많이 내요. 객관식을. 사례 스타일이나 아니면 예시 스타일로 좀 많이 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횟가닥 돌면 이게 당연한 건데도 틀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100분 동안 5과목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알고 있죠? 100분 동안 5과목을 한꺼번에 봐요. 그래서 많이 시간이 경영학개론 가면 시간이 모자라서 되게 쉬운데도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막 민법 지문 겁나 길고 막 이러면 그죠? 그리고 막 사법법에서 막 이제 아리까리 하지 30일이었나 31일이었나 막 이러면서 이제 아리까리 하고 이러면 경영학개론 가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지속 가능 경영. 판서에서 이게 빠졌었죠? 자, 지속 가능 경영도 참 애매한 개념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일단 자, 가치를 창출하고 자, 현재와 미래 세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자원을 보존하는 경영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구나.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회사? 계속 유지돼야지. 그래서 경제적 수익성이다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 경영의 가장 근본적 내용 첫 번째예요. 근본 내용이야. TBL 이런 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근본적 내용. 됐죠? 근본적 내용 첫 번째가 그래서 뭐다? 경제적 수익성이야. 그래서 너는 계속 너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돼. 두 번째, 뭐래요? 근데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너는 모든 자원을 다 뭐 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 자원 중에 첫 번째 자원이 뭐가 됩니까? 환경이에요. 그래서 환경보호 활동이 반드시 지속가능 경영의 일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 사회 자체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사회 자체를 유지시켜야지, 영원히. 사회를 영원히 유지시키려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똑같은 얘기 한번 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TBL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라 제가 윤리경영 얘기하고 얘는 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윤리경영. 자, 첫 번째 줄. 윤리경영은 선의지에 입각한 윤리적 행동을 기업경영이라는 특수적 상황에 적용한 것. 그렇다면 선의지다라고 하는 윤리가 뭐가 돼요? 기업 경영의 기준이 됐다는 건데 그럼 뭐가 선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다고요. 뭐가 선인데? 공리주의. 뭐래요? 공리주의는 첫 번째 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공. 이게 선한 거야. 그래서 얘는요. 뭐래요? 두 번째 줄 끝에. 다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가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에 우선하는 거고 소수가 희생돼도 다수가 행복하면 그건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도덕 권리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줄. 인간의 기본권이요.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게 선한 거야. 됐죠? 다음 세 번째, 정의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요, 두 번째 줄 끝에, 자, 결정 또는 행동이 정당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게 바로 선한 행동이다. 됐죠? 그 다음 상대주의, 얘는 뭐래요? 야, 딱 잘라서 윤리가 뭔지 말할 수 없어. 선한 게 뭔지 말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다 다른 거야. 자, 의무론적 접근법이다라고 해서, 얘는 조금 그냥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인간은 뭐래요? 스스로 도덕 범칙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사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선이다라고 정해놓을 필요 없어. 인간이 알아서 선한 행동을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서론이 끝났어요. 됐죠? 이런 스타일로 진행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끝났고 이제 쉬는 시간인데 스타일은 제가 다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빨리 환불을 그렇죠? 쉬는 시간에 빨리 안 맞을 것 같아요. 빨리 환불하고 이제 빨리 강사 갈아타야 돼요. 아셨죠? 10분 쉴게요. 질문 있으면 오세요. 10분 쉴게요.